문화산업론이 전개된 것은 계몽의 변정법인데요. 47년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중매체가 라디오나 뭐 잡지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가령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현실, 디지털 현실 이것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산업의 근본적인 결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모든 대중매체는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질서 아래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분배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말하자면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 말하자면 수익 관심이죠. 프로핏 인트레스라는 거, 수익 관심에 의해서 조건지어집니다. 문화산업은 문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더 이상 예술적인, 지적인, 문화적 가치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 정책도 물건을 선전하고 판매하는 전략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첫 번째 특징은 이미 있는 것의 정당화입니다. 문화산업이라는 말에서 산업, 인더스트리라는 것은 아드로노적인 맥락에서는 정확하게 스탠다디지름입니다. 표준화하는 것. 산업화를 통해서 표준화하는 것. 표준화는 동일화, 사물화, 획일화 같은 뜻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된 문화 상품은 기존의 사회정치적 지배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모토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라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상투성, 클리셰입니다. 판에 박힌 생각들이죠. 이것의 사례는 여러 가지겠죠.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 어떤 한 그 필자가 오늘날 유행하는 캐스팅쇼, 선발대 이것을 예로 들어와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착잡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은 뭐 연예인 지망의 공화국이다. 이건 흔히 이야기되죠. 어떤 보도에 따르면 136개 대학에서 방송, 연예, 영화와 관련된 1,40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뭐 노래학원, 연기학원 이 많이 있는 이런 그리고 각종 기획사가 승행하는 이런 곳.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400명이라면 중국에서는 한 3만 명, 5만 명 이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는 그럴 것 같던데요. 이런 스타 숭배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간의 표준화고 개성의 몰교성화, 그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욕구와 내밀한 욕망은 사회적이고 상업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구분이 되는가? 구분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두 차원이 적절하게 통합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집단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질식되고 잠식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드로노는 거짓 통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더 소셜이라는 것, 사회적인 것이 압도한다면 이 사회적인 것은 정확히 말해서 사입이 사회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콘텐츠 사업의 시장 규모 2조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나 정보산업을 훨씬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자리 정책이 계속되는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산업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30세 이하 종사자 비중 한 30%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모든 업종의 평균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분석하는 어떤 일각에서는 문화산업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성격과 그 지형도가 급격하게 내용과 형식에서 전방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이 집안 자체가 엄청나게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문화, 고급문화 사이의 구분도 어려울 거고요. 문화와 상업의 구분 이런 것도 마치 예술과 자연, 자연과 인공 혹은 교양과 대중 사이의 구분처럼 착잡한 것이 되어버렸죠. 이런 문화의 혼종적인 뒤얽힘은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겁니다. 이런 뒤얽힘이 지닌 의미와 무의미 그리고 의의를 해명하는 것이 앞으로 문화이론 연구자나
문화 비평가 그리고 매체 이론 연구자들이 해야 할 주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문화 이론가들의 과제와는 별개로 문화산업적 현실 아래에서 우리들의 현실이 거짓화되고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사이비 현실주의, 사실 왜곡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중매체의 현실 앞에서 사고는 굳어갑니다. 여기서 지배적인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가장한 사이비 현실입니다. 수도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요. 정신의 자발성은 증발합니다. 나아가 자율적 사고를 위한 비판적 사고도 어렵고요. 진리 추구도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삶은 그만큼 상상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환산화 체제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인 종속이라는 것이죠. 문화산업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비판을 할 수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론에서 개진되는 두 이론가의 분석은 여전히 중대해 보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문화산업적인 지배 아래 순환적 현상의 일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오늘날의 소비 주체가 문화산업이라는 거대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대중문화, 매스컬처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산업, 마센 쿨투어, 마센 인두스트리 이렇게 쓴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술의 성격도 자본주의 시장 질서 안에서 변질되고 그래서 그 자체로 지닌 사용가치적인 요소를 구현하기보다는 얼마에 교환되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이윤을 창출하느냐에서 목적을 구현합니다. 탈예술화, 엔트 쿤스퉁이라고 표현하는 예술의 탈예술화가 일어납니다. 문화산업론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술의 이 같은 탈예술화입니다. 이제 예술작품도 하나의 상품처럼 간주됩니다. 문화가 상품으로 타락하듯이 예술 역시 상품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타락과 예술 타락은 그것이 상업적인 시장화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예술 경험에서 주체가 반성적인 체험을 할 수 없다면 수용적 차원에서 성화,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건 성화가 불가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산업적인 횡포 앞에서 예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술은 예술의 탈예술화된 문화산업적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어떤 다른 대안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도르노는 자율적 예술의 부정적 계기에서 어떤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도르노는 이렇게 답합니다. 문화산업적 상품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그것은 진실한 예술 작품에서 있다. 시장체제에서 많은 것이 교환되고 문화마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예술의 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아도르노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의 진실성은 다름 아닌 이 자율성에 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한 예술에 비판적인 충동이 있고 사회적 지배관계를 문제시하는 어떤 잠재력이 들어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아도르노는 네거티브 모먼트, 부정적 계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 예술의 부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율적 예술의 부정적 계기 어떤 점에서 그런가? 저는 한 두 가지 점에서 답변해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 그래서 낯선 것, 비동일적인 것 이런 것들의 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과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런 다른 가능성의 탐색 속에서 예술은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현실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낯선 것들의 경험을 드러냅니다. 이 부정적 계기에는 예술의 자율성이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율적 예술의 부정적 계기에 기대어서 자본주의적 지배관계와 그 통합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읽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자율성은 사고의 원리죠. 이 사고는 이성으로부터 옵니다. 이성으로부터 추동되는 것이 정신입니다. 문화의 가장 성숙한 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율적 정신을 보장하려면 문화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정성, no 할 수 있는 것, nein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도르노의 사유는 부정주의, 네가티비즘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도는 어떤 쇄신의 시도가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에서 삶의 어떤 다른 가능성을 희구하면서 총체적 물질 사회의 문화적 폐해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화산업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은 문명적인 파국의 역사적인 좌절 앞에서 학문과 정신의 가능성을 다시 사유하려는 어떤 지적 고투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문화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사고의 특징은 두 번째는 자기 역류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반성 속에서 사고는 사회적 삶의 실제 과정과 관계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돌처럼 굴러가는 현실의 경직성을 문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에서요, 자기 자신을 거슬러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화 변증법에서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재적 비판적 문화입니다. 아도르노는 이렇게 적습니다. 변증법은 정신의 숭배에 몰두해서도 안 되고 정신의 적대시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이 양가적인 태도, 대응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문화에 대한 변증법적인 비평가는 이 문화에 참여하면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는 사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한편으로 다가가면서 오늘날의 정신 문화가 이렇게 상업 문화적으로, 상업 물질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거리를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것은 사물화를 견뎌내기 아닌가 싶습니다. 인용입니다. 문화 비판은 문화와 야만의 변증법이라는 마지막 단계,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라는 단계 앞에 처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시를 쓰는 것이 왜 불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인식마저도 갉아먹는다. 비판적 정신은 절대적 사물화를, 정신이 그 자체의 자족적인 관조에 머무는 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화 비판은 언제나 문화의 야만으로의 퇴행 가능성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 단순히 시를 쓰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이렇게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를 쓰는 것의 불가능성 앞에서 늘 마주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용 구절에서 보면 아도르노는 자족적인 관조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비판적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아도르노의 그 비판주의, 부정주의 여기에 대해서도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야 문화 비판은 더 내밀하고 더 간접적이고 더 복합적이고 더 유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도르노가 말한 문화의 변증법을 의식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의식하는 게 문화 비판의 길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에게는 이 칸트와 푸코가 떠올랐습니다. 푸코의 칸트 일기에서 예수 계몽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몽적 태도의 항구적 활성화, 두 번째는 항구적 비판 속에서 각자가 자아를 하나의 자율적 주체로 구성하는 것, 세 번째는 근대 모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연하는 것. 이런 근대적 삶을 사는 것을 푸코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존재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나 자신에 대한 윤리적 관계, 그 다음에 나를 넘어선 타자와의 합리적인 정치 경제적인 관계,
그다음에 나의 관계, 나의 타자 관계, 이걸 넘어선 관계, 존재론적 관계, 가령 신이라든가 초월이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이런 존재론적 관계, 요 세 가지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네트워크, 관계망 속에서 여러 층에 걸쳐서 움직이겠죠. 그렇다면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마땅히 북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관계, 타자관계, 존재론적 관계, 이 층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문화적인 것, 자기관계, 문화를 넘어서는 것, 비문화적인 것, 그리고 문화와 비문화를 넘어서는 것, 문화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사고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서 관계의 재편성을 시도하는 것, 그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자기 물음이 타자 물음으로 이어지고 이 타자 물음이 존재의 물음으로 이어진다면 이 세 가지 문제 제기는 삶 그 자체의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재반 관계의 재편성은 그 삶의 재편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문화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나날의 활기 속에서 실제로 문화를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고와 자율의 정신의 자율성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율적 정신 속에서 비로소 삶을 무한한 가능성의 지평 아래 부단히 변형시켜 갑니다. 자유라는 것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자기 삶의 변형 가능성에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 변형 가능성으로부터 행복도 자라나올 수 있겠죠. 문화가 사물화 비판이 되고 철학이 타율성에 대한 저항이 되어야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